예, 안녕하세요. 저는 2CSG 나연식입니다. 현재 제어 시스템 보안 기술 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요. 오늘 세션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제어 시스템 보안 분야에 근무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왔는지, 그 다음에 다 같이 이제 어떤 부분이 업계에서 더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더 개선되어졌으면 좋겠는지 해서 경험과 사례 위주로 좀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어 시스템 보안 분야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업체나 이제 막 스터디를 시작하신 분들, 그다음에 기존에 쭉 연속성 있게 업무를 계속 진행해 오신 분들 모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일 처음 나오는 이제 이 로직이 이건데요. 제어 시스템을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이런 데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정보통신 기술 용어집에 이제 저런 도표 다이어그램이 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거는 이런 뭐 순서라든지 이런 논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어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어 시스템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개념이 많은 보안 전문가분들한테 굉장히 낯설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라든지 뭐 모바일, 서버 이런 거는 직간접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낯선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제어 시스템에 있는 그런 생산 자동화 설비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막연하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뭔가 내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어색한 감정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습 도구들을 사용하다 보면은요. 제일 먼저 이제 이런 부류의 다이어그램, 아키텍처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많은 뭐 액추에이터들, 뭐 밸브들, 펌프들, 그 다음에 뭐 PLC나 HMI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용어, 뭐 약자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서 좀 스터디를 하거나 처음에 스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더 학술적으로 FM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자료는 사실 더 난해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실물 장비를 보려고 현장을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이런 장비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당연히 셰시를 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 건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제어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제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좀 감을 잡아야 될까, 개념을 정리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다가 좀 좋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께 꼭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 볼 수가 있는 게 토스터기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제어 시스템은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이 있습니다. 인풋 값으로 예를 들어서 토스터기에 내가 이 빵을 몇 분 정도 데우겠다라는 시간 설정을 인풋 값으로 넣게 되면 빵이 데워지는 그 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구워지는 과정이 거쳐졌으니까 빵의 색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빵의 색깔을 보고 뭐 더 구울지 좀 덜 구울지 이 인풋 값을 조정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로직이 시스템이 제어 시스템의 가장 간단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운전을 해보셨다라고 하면은 운전하는 과정에서 제어 시스템 오퍼레이팅을 훌륭하게 수행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속도를 보고 좀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혹은 속도를 좀 늘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다시 이제 엑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하는 판단을 내려서 액션을 취하게 되고요. 그러면 차의 속력이 변하고 그럼 속력을 지속적으로 다시 모니터링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다시 엑셀을 밟고 이런 순환적인 제어 시스템 운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하면서 보게 되는 신호등이 이제 제어 시스템 쪽에 있어서 가장 교과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꼭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빨간불이 켜진 다음에 파란불이 켜지면 알아서 이제 보행자 신호등은 다시 빨간등 이런 식으로 알아서 바뀔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게 이제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장비가 이 대목에서부터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산 자동화 설비, 그 다음에 이런 시퀀스 제어 쪽을 수행하게 해주는 핵심 장비가 PLC, HMI, RTU 이런 장비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 컴포넌트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러한 부류의 장비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과거의 트렌드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제어 시스템이 IT 기술이랑 IoT 장비들을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게 다 스마트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단 연결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사람과 기계의 연결, 기계와 기계의 연결 이 모든 게 다 증가하게 돼서 인간의 개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부터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굳이 중앙에 있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모두 판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 판단을 해서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가 점점 탈중앙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짤방은 묘하게 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짤방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제어 시스템이 충분히 자동화가 고도화됐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느 분야에서 쓰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제어 시스템 보안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발전소라든지 대형 제조 설비 업체 이런 데에서만 쓰는 거로 많이 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홈 IoT 형식으로 엘리베이터, 지하철 아니면 가전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제어 시스템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어 시스템이 많이 쓰이고 편안해져서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보안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사람이 켜고 끄고 할 때는 사람이 실수만 안 했으면은 이상 동작을 할 리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전제품이라든지 산업시설 이런 게 네트워크에 붙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에서 또 붙을 수 있게 되면서 이게 해커가 공격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은 취약점들이 그 제어 시스템에 남겨져 있는지 내포되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 공격에 실제 피해 사례가 있는가를 찾아보시게 되면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 중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 셧다운 사태가 있었었는데요. 굳이 그렇게 오래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올해 2021년도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매스컴에 크게 전파를 탔었던 제어 시스템 보안 사고만 해도 알려진 것만 10개 정도가 넘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이 제어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IT라든지 금융망 혹은 전산망, 전자상거래 이런 쪽이 주요 타깃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공공시설, 그다음에 제조시설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제어 시스템 공격이 가능해졌고 공격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IT 공격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 사고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좀 IT에서 발생하는 그런 피해 결과보다 좀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제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게 돼서 만약에 이상행위를 발생시켰다라고 해서 탱크에 있는 유독물질들이 갑자기 저수지라든지 정화 처리가 되지 않고 외부로 방출된다든지 하게 되면 대규모 환경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사회적으로 볼 때 제어 시스템이 공격을 받아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장치들이 이상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게끔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 사고의 특징이 정보 보안 혹은 해킹 공격을 통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대물 손실을 일으킬 수 있거나 하는 무기화가 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점입니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일단 제어 시스템은 단일 손실액이 굉장히 큰 사고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소식을 접한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평온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나면 곧바로 주가가 폭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악화되게 되는데 우리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상호명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 보안의 난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제어 시스템 보안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인지가 된 상태고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많은 노력들이 실제로 계속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현업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점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몇 가지 좀 고충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을 잘 모르게 됩니다. 일단 정보랑 경험이 부족한 탓이 클 텐데요. 여기에는 좀 이렇게 입장의 차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제어 시스템이라는 그런 설비들을 운용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어 시스템의 보안적인 관점에서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위협이 있을 때 탐지하는 방법, 대응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신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방법론이나 프로세스 이런 걸 잘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보안업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제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고객사의 그 특수한 환경,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공정을 통해서 그런 완제품들이 제조가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조직 내에서 팀에도 좀 입장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생산팀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에 사이버 위협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다루고 있었던 그런 설비들이 IT 접점이 있을지, 취약점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설비들이 어떤 프로세스대로 움직이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우연찮게 어떤 이벤트를 탐지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 건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키고 끄고 이런 거를 탐지를 했는데 이런 거는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는 공정 운영 스케줄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도 보안팀에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협업이 어렵다라는 두 번째 좀 고충이 있는데요. 협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제어 시스템 운영사 쪽에서는 기밀 사항이라 정보 제공이 좀 어렵다라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예, 직간접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생산하는 데 관여하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 제공에 조심스럽고요. 또 보안업체나 컨설팅사에서도 일단 정보 제공을 충분히 못 받다 보니까 솔루션 기능이 온전하게 전달이 안 되거나 아니면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 리포트들, 산출물들이 고품질을 좀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좀 고충이 있고요. 생산팀 입장에서도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좀 상대적으로 적게 느낍니다. 우리가 납기일에 맞춰서 고품질의 어떤 완성품들을 정확하게 만들고 또 제조 단가를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 원래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보안은 항상 다음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보안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우리가 많은 걸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뭔가 개선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또 뭔가 이런 거를 리포트를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협업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는 고충일 텐데요.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IT 보안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정보 보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일단 공장에서 흘러오는 데이터들, 생산망에서 흘러오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딱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암호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평문으로 막 뭔가가 오고 가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막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런 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보이긴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사나 제품, 버전, 관리 주체, 도입 시기 이런 게 전부 다 다르게 됩니다. 물론 IT 업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바일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거는 칩셋 단계에서부터 뭐 언어라든지 프레임워크 이런 게 다 통일화된 규격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뭐 OT 쪽에서 제어 시스템 쪽에서의 그런 설비들은 뭐 30년 된 장비부터 뭐 최근에 도입된 장비까지 그다음에 유형도 뭐 설비, 펌프, 밸브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각종 로봇들 어떤 제조사에 무슨 버전으로 뭐가 언제 들어왔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별 중요도를 좀 분리해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민감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에이전트를 설치해도 괜찮을지 혹은 뭐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우리가 폴링이라든지 브로드캐스트나 스캐닝을 해도 될지
아니면은 오로지 패시브 형식으로만 옆에서 그냥 복제 패키만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지 이런 민감도를 정확하게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OT라든지 ICS, 스카다, DCS 이렇게 불리는 제어 시스템 보안의 좀 특수성이 반영된 부분인데요. 산업용 프로토콜은 기존 보안 장비에서 분석이 좀 제한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마다 이제 통신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IP가 없이 TCP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맥 주소를 가지고 2, 3계층, 4계층을 다 건너뛰고 바로 소프트웨어나 그 위에로 보내는 그런 프로토콜들. 그 다음에 아예 공개를 안 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벤더사의 특수한 프로토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닥쳐있는 위협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해킹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잘하는 뭐 소수의 해커 아니면은 다수의 해킹 집단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어 시스템 쪽을 대상으로 해서 해킹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ICS 전문 해킹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규모 예산과 인력 투입이 가능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스폰을 받아가지고 조직을 구성할 수 있고 또 협업 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군사 조직이나 정보기관, 민간기업, 전문가 집단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싱크탱크 형태로 조직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이버 킬체인이 있는 전 단계에 있어서 각각의 모든 공정들을 다 기술 스택을 갖고 있는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해가지고 정확하게 타겟팅한 포인트에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APT33이나 드래곤플라이, 라자루스 이렇게 시그니처라든지 그런 룰 같은 거를 보다 보면 간혹 보이는 그런 해킹 그룹들 시그니처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ICS 전문 해킹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안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정확하게 지금 자산이 뭐가 있고 어떻게 통신을 하고 있고 뭐 어떠한 이유에서 쓰고 있는지 언제 쓰는지 이런 거를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보안 솔루션이나 가시화 장비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자산이 어떤 식으로 분포해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누구랑 통신을 하는지 이런 네트워크 현황과 자산 현황을 파악해서 계속 최신화시키게 되고요. 자산이 파악이 되면 거기에 취약점이 어떤 게 내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협업 구조가 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정보다라고 하게 되면은 협업을 할 수 있는 조직체 뭐 혹은 역할과 책임의 재정립 이런 거를 다시 수립하는 경우가 많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생산이나 보안이나 누구의 업무가 아니다. 우리 전사적으로 같이 바라봐야 할 공동의 목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뭐 태스크포스나 융합보안팀 이런 식으로 아예 신설 부서를 만들거나 좀 조직 개편을 하는 경우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산업용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 일단 프로토콜이 통신이 될 때 패킷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통 통신이 시작되면 주로 어떤 식으로 통신이 뭐 시작되고 종료가 되는지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이해해서 솔루션에 넣어 놓습니다. 당연히 제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갈 때 이미 무슨 프로토콜을 쓰고 있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다 알고 있는 사이트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솔루션을 붙여가지고 이런 프로토콜을 쓰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탐지해서 오히려 담당자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최대한 많은 프로토콜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솔루션에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프로토콜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단순히 IP라든지 맥 주소만 보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통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까지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값이나 공정 데이터들이 실제로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은 굳이 수집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능 코드, 뭐 스탑 명령어, 리부트 명령어 이런 거는 우리가 탐지를 해가지고 계속 누적시켜가면서 학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위험이나 위협을 탐지하는 방법에는 저희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알려진 위협과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 탐지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알려진 위협 같은 경우에는 뭐 시그니처 방식으로 탐지를 하고, 알려지지 않은 위협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론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해서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행위나 이상행위 같은 경우에는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처음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실제 사례랑 함께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라든지 악성 코드나 멀웨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멀웨어만이 갖게 되는 특수한 특징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정의를 해놓고 네트워크에 흘러다니는 패킷들 중에 여기에 매칭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경보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하지 않았었던 행동들을 갑자기 하게 되거나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랑 전혀 벗어나는 방식으로 엉뚱한 값을 찍고 있거나 라고 할 때 그 변경을 탐지하거나 학습 기준선에서 벗어났다라는 부분을 탐지해서 경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점 이상행위 탐지, 이 부분이 이제 이상행위를 감지하는 건데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그 통신이 갑자기 끊기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절대로 뭐 꺼지거나 켜지는 게 자주 될 수 없는 장비다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프로세스가 새로 올라오고 통신이 끊기고 뭐 아예 통신이 불가능했다가 다시 위에 올라오고 이런 상황을 감지하게 되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제어 시스템에 대한 보안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저희도 같이 학습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찾아낸 것 중에 좀 괄목할 만한 것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외부망이랑 연결을 탐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실무자들과 보안 담당자분들은 특정 폐쇄망이다, 중요한 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완벽한 폐쇄망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상단에서 오고 가는 패킷들을 보게 되면 외부로 나가는 통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도 듭니다. 근데 해당 그 좀 더 낮은 영역에 더 현장 설비와 가까운 스위치나 그 네트워크 단에서 패킷을 받아보게 되면 해당 장비들이 다른 경로로 굳이 회사의 어떤 통신 장비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허용되지 않은 다른 망으로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찾아냈었던 사례는 뭐 USB 같은 걸로 무선 닉을 꽂아 놓은 다음에 그 옆에다가 모바일 라우터를 둬가지고 외부랑 통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랑 통신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오로지 P2P 프로토콜만 사용을 하면서 다른 검색 엔진의 어떤 서칭이나 디텍션을 피한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발견을 했을 때 당연히 리포트에 들어가게 됐고 이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좀 요청을 해보니까 전혀 출처를 알 수 없고 관리도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비인가 아무도 승인한 적이 없었던 그런 장비였던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멀웨어를 탐지한 것, 이것도 사실 일반적인 그냥 랜섬웨어 탐지였다라고 하게 되면 좀 식상했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망분리라든지 이런 거는 잘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OA망에서 FA망, 망에서 망 이렇게 수평통신이나 수직통신 같은 게 망을 넘어가면서 통신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OA망에서 굉장히 방화벽이라든지 뭐 다른 보안 장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세션들이라든지 링크들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사무 영역 쪽에서는 랜섬웨어에 감염된 PC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랜섬웨어 특징이 최근 트렌드가 이제 바로 암호화 시켜가지고 비트코인 주소부터 이렇게 주게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잠복해 있으면서 누구랑 통신을 하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최대한 내부에서 많이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산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우연치 않게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시점에서부터 랜섬웨어를 탐지를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해당 노드들을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다 랜섬웨어에 걸려 있고 잠복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한 덕분에 뭐 운영 중단이라든지 실제 생산망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프로토콜에 대해서 일단 산업용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주체 측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매뉴얼이라든지 설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을 주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서포트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굳이 다른 연관되어 있는 솔루션까지 추천 주지는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최대한 매뉴얼한 방법대로 아니면 그냥 문서상으로만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놓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용 프로토콜 중에 구스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전력이라든지 발송 배전 업계 쪽에서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입니다.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IP 주소가 전혀 없이 TCP로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이 100만 분의 4초, 4ms 이내로 반드시 들어온다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와이어샤크 같은 걸로 돌려서 보면 패킷 내용들이 실제로 보입니다. 근데 와이어샤크를 한 번이라도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내용들이 굉장히 빨리 지나다니게 되고 그렇다고 캡처해 놓고 천천히 분석을 한다라고 해도 이 많은 내용들을 분석가들이 다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뭔가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어떤 탐지 정책에 걸려가지고 그런 이벤트들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때 어떤 대응을 취하거나 어떤 액션을, 그러니까 대응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킷들이 많이 다행히도 수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했었고 또 이제 스위치 단계에서 미러로 복제된 패킷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저희 솔루션을 붙여봤더니 이게 정확하게 이제 좀 보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시각화가 돼가지고 한 3대 정도의 장비가 지금 마스터 서버 쪽으로,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버랑 퍼블리셔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통신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통신이 나오고 있구나. 그 다음에 어떤 버퍼 오버플로우라든지 그 다음에 디도스, 그 다음에 인젝션 이런 공격을 만약이라도 당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누가 그 이벤트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해서 대응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취약점도 알게 됐고 개념도 잡게 돼서 이제 솔루션을 붙이거나 전문 컨설팅을 받거나 혹은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다른 방안을 모색하거나 아예 취약한 장비를 빼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좀 근본적인 과제가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예상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제 취약한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층 방어 모델이라든지 퍼듀 모델 이런 거에 기반해서 안전하게 아키텍처를 다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사이트가 1년, 2년 동안 계속 가동이 됩니다. 그런 동안에 많은 유지보수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예지 보전을 하게 되고 설비들이 변경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다시 이제 그 네트워크에 붙어서 모니터링을 수행해 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이제 예외 통신선이 발생을 해 있거나 아니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히 제어 시스템 쪽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를 딱 잡고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예스 노인지 이런 것만 딱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표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표준이 너무 많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표준을 다 충족하는 거는 사실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해서 저희의 접근 방식은 이제 이 표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게 있는지, 만약에 이 모든 컴플라이언스에서 다 언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보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좀 이렇게 권고안이라든지 규제안 컴플라이언스에서 교집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공통 사항들을 분리해 보니까 다음 6가지 정도로 축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OT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모니터링은 단순히 바라본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제 대상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각화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의미가 있고요. 네트워크 세분화라고 하게 되면 분할된 뒤에는 분할된 영역끼리 다시 통신이 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그 다음에 원칙을 지키는 걸 확인을 했으면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협 인텔리전스를 보게 되면 커뮤니티라든지 학술단체, 비영리기관, 국가기관이나 감사기관 이런 데에서 좀 유명한 악성 코드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혹은 바이러스 같은 거를 발견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걸 시그니처나 룰 형태로 많이 배포를 해주는데요. 그런 시그니처나 룰을 가져와서 우리 사이트에 적용해가지고 똑같은 공격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안 당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복구 계획인데요. 만약에 사고가 막을 수 없었다면, 그다음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사고가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 피해 이전의 상태로 복구할 방법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히스토리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스냅샷을 찍어놔가지고 정확하게 이 시점에는 어떤 노드들이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을 주기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요. 그다음에 자산이라든지 취약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신화시킬 것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에 모르는 장비가 없어야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장비는 반드시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 컴플라이언스에서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IoT의 선택과 운용, 이 부분이 사실 좀 말이 애매하긴 한데 당연히 이제 IoT 장비를 판매하는 입장에선 우리 장비가 사실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이거 쓰시면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벤더사들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라든지 그런 조사기관, 좀 공평한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조사기관에서는 여기가 특히 좀 취약한 경우가 많다. 혹은 아예 평판이 안 좋아서 뭐 백도어를 심어 놓거나 아니면은 뭐 해서는 안 된 뭐 규제를 잘 안 지키거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 벤더사를 공지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금지시키는 그런 페널티까지 주는데요. 실제로 이 그 벤더사들이 만들어낸 장비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해 볼 거를 여러 번 컴플라이언스에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좀 정리 드리자면 이 정도로 추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내용이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잠깐 이렇게 핀트를 놓치셨더라도 이 질문을 해보면서 내가 관리해야 될 네트워크나 시스템 대상 영역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네트워크에 OT나 IoT 장비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T나 ICS 이런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뭐 설비 운영에 필요한 그런 자산들, 여기에 대해서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나 인원이 지정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주체는 반드시 어느 부서에 누군가에게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안에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OT나 IoT의 자산에 정보가 확인이 가능한가? 단순히 뭐 IP가 몇이 할당되어 있다 이런 것보다는 누구랑 어떻게 통신을 하고 있고 만약에 끊어졌으면 탐지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누구한테 보내서 그 후에는 뭐 어떻게 주기적으로 행동을 하는지, 포트는 몇 번을 여는지, 프로세스는 발생을 시키는지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망, 완전히 누구도 볼 수 없고 그 폐쇄망 안에 있는 것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네트워크 구성이 있으면 그 안에서 만약에 뭐 USB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위협이라든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탐지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큰 피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폐쇄망에서 발생했다라는 점도 다시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존재를 모르고 있는 노드, 통신, 자산 이런 게 네트워크에 확실히 없는가?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 외에 더 모르고 있었던 장비가 실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또 그 반대의 경우로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그런 자산들이 네트워크에 실제 올라와서 무언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제어 시스템에 대한 보안, 또 여러 가지 컨설팅 사업, 뭐 기술 지원 사업 이런 거를 수행하면서 많은 현장을 보다 보니까 꽤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완벽하게 폐쇄적인 폐쇄망은 없다였었습니다. 다 어떤 방법으로든 완전히 인터넷으로는 못 나갈지라도 사무 영역으로는 붙을 수 있거나 아니면 계층을 뛰어넘어서 다른 쪽으로는 붙을 수 있는 그런 폐쇄망들이 절대 다수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들 수도 있었었는데 정확하게 프로젝트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결과물을 내보게 되면 대부분 꾸준히 공격을 받고 있었었고 취약한 부분들은 예외 없이 다 피해를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어떤 인력 채용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는 점을 좀 정리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순간적으로 좀 업무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와가지고 뭐 일을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꾸준히 취약한 상태고 위험한 상태로 있다가 솔루션을 도입한 이후부터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게 됐을 뿐인 겁니다. 바뀐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위험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제 업무가 발생이 될 거고 또 어떤 노력, 수고로움을 처음 단계에서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채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문가를 채용을 했다, 혹은 우리가 어떤 뭐 명확한 그런 업무를 뭐 소싱을 맡겼다라고 하더라도 그 인력 채용으로 끝나게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최신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훈련과 교육을 보장이 되는지, 보장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 인력에 대해서는 스킬업이 어떤 식으로 되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